일본 총리가 생방송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살렸습니다. 그 한마디에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19만 9천 명이 죽을 수 있었던 대지진. 사망자는 단 0명이었습니다. 일본이 1분 전에야 감지한 지진을 한국은 8시간 전에 봤습니다. 0.1m급 하늘의 눈, 아리랑 7호. 그 위성이 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12월의 어느 밤 11시 15분 일본 열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오모리현 앞바다 수심 50km 지점에서 규모 7.6의 강진이 터졌어요. 진도 6강. 동일본 대지진 이후 14년 만에 최악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저는 나카무라 케니치입니다. 도쿄 해상보안청 재난정보분석관으로 15년째 바다를 보고 있죠. 숫자로 바다를 읽고 데이터로 생명을 지키는 게 제 일이에요. 그날 밤 저는 관측센터에서 야근 중이었습니다. 쿵. 건물 전체가 흔들렸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미친 듯이 출렁이고 책상 위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은 액체가 서류 위로 번졌죠. 지진이다. 저는 본능적으로 모니터 앞에 달라붙었습니다. 화면에 빨간 점이 찍혔어요. 아오모리 동쪽 85km 해역, 규모 7.6, 진원 깊이 50km. 손이 떨렸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쓰나미가 온다. 쓰나미 경보 발령. 관측센터가 아수라장이 됐어요.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니터 20개가 동시에 빨갛게 물들었죠. 저는 해안 CCTV를 켰습니다. 하치노해 항구. 가로등 불빛 아래 어둠이 깔린 바다가 보였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쓰나미는 소리 없이 온다는 걸. 예상 도달 시간. 오카다 국장이 달려왔습니다. 50대 후반,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14년 전의 악몽이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22분 후입니다. 예상 높이 2m에서 3m. 대피 명령은 해안 7개 현에 동시 발령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15분. CCTV 속 하치노해 항구의 바다가 이상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물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해저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물이 빠지는 건 쓰나미가 밀려온다는 신호예요. 1분 후 도달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왔어요. 검은 벽이었습니다. 높이 2.4m의 검은 물벽이 항구를 덮쳤어요. 가로등이 쓰러지고 주차된 차량들이 장난감처럼 떠밀려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대피가 성공한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피해 상황 보고해. 오카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침수 건물 127채, 파손 차량 43대, 부상자 12명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사망자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행이군. 국장도 어깨의 긴장을 풀었어요. 관측센터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끝났다. 우리가 해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모니터 오른쪽 상단에 새로운 알림이 떴어요. 파란색 테두리. 외국 데이터 수신을 뜻하는 표시였습니다. 송신처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원. 저는 무심코 그 창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뜬 내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리랑 7호 긴급 관측 데이터. 아오모리 북동 해역 해저면 미세 변이 감지. 수치 0.02mm. 이상 패턴 지속 중. 후속 지진 가능성 분석 요망. 0.02mm. 머리카락 굵기의 절반도 안 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 위성이 뭘 안다고. 일본 바다는 일본이 가장 잘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관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6천여 개의 해저 센서, 24시간 가동되는 슈퍼컴퓨터, 50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그런데 한국이 고작 위성 하나로 우리 바다를 분석하겠다고? 저는 그 창을 닫으려고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멈췄어요. 0.02mm. 그 숫자가 이상하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밤새 긴장했으니 예민해진 거라고요.
결국 저는 그 창을 닫았습니다. 알림 끄기, 확인. 그게 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저는 이틀 뒤에야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 형광등 불빛의 잔상이 아른거렸습니다. 0.02mm. 한국에서 보낸 그 숫자가 자꾸 떠올랐어요. 왜 신경이 쓰이는 걸까? 저는 몸을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불을 켰어요.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사진이었어요. 나카무라 다이스케, 해상보안청 기술분석관. 14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돌아가셨죠. 저는 그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14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선명해요. 마치 어제 일처럼. 그해 3월, 저는 대학원생이었습니다. 도쿄에서 해양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아버지는 센다이 관측소에서 근무하고 계셨어요. 지진이 일어나기 이틀 전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케니치, 이상한 데이터가 잡혔어.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긴장감이 묻어났죠. 무슨 데이터요? 해저 변이야. 아주 미세한 움직임인데 패턴이 불규칙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형태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물었습니다. 보고하셨어요? 했지. 근데 다들 무시해. 센서 오류라고 하더라고.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근데 난 느낌이 이상해. 뭔가 큰 게 올 것 같아. 아버지 걱정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직감이 얼마나 정확한지. 케니치, 혹시 모르니까 당분간 해안가 근처에 가지 마라. 알겠지? 네, 알겠어요. 그게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틀 뒤 규모 9.0의 지진이 일본 열도를 뒤흔들었어요. 저는 도쿄에서 그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책장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죠.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이었어요. TV를 켰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검은 파도가 도시를 삼키고 있었어요. 집이, 차가, 사람이 떠내려갔습니다. 헬리콥터에서 찍은 영상 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10번, 20번, 100번. 끝내 아버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3일 뒤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센다이 해안가에서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버지가 대피 유도를 하다가 쓰나미에 휩쓸렸다고 했어요.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대피시키려고 했다고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받았습니다. 젖은 수첩이었어요. 펼쳐보니 아버지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물에 번져서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한 문장만은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어요. 해저 변이 0.03mm. 왜 아무도 믿지 않는가? 그 순간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지진이 온다는 걸.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센서 오류라고, 과민 반응이라고, 데이터가 너무 미세하다고. 그래서 경보가 늦었고, 대피가 늦었고, 18,000명이 죽었습니다.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저는 그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데이터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미세한 신호라도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그래서 저는 해상보안청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았습니다. 15년 동안 바다를 봐왔죠. 하지만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밤 저는 뭘 한 거지? 0.02mm. 한국이 보낸 그 데이터. 저는 그걸 무시했어요. 센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14년 전 아버지의 데이터를 무시했던 사람들처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아버지, 저도 결국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하지만 머리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다르잖아. 아버지는 일본 데이터를 봤어. 우리 시스템이 감지한 거였지. 한국 위성은 다르잖아. 외국 데이터야. 신뢰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게다가 한국이 일본 바다에 대해 뭘 알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 이건 다른 거야. 한국 데이터를 믿을 이유가 없어.
일본 바다는 일본이 가장 잘 아니까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침대로 돌아가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수첩에 그 문장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해저변이 0.03mm. 왜 아무도 믿지 않는가?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관측센터는 밤새 돌아간 서버의 열기로 훈훈했어요. 에어컨이 풀가동되고 있었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나카무라 분석관, 오카다 국장이 저를 불렀어요. 회의실로 와. 중요한 건이 있어. 회의실에 들어가니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앉아. 국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빈자리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문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소개하지. 이쪽은 방위성 야마구치 차관, 그리고 외무성 담당관들이야. 방위성? 저는 긴장했습니다. 방위성이 왜 여기에? 야마구치 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50대 중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나카무라 분석관, 어젯밤 한국에서 데이터가 왔다고 들었소. 네, 아리랑 7호에서 보낸 관측 데이터였습니다. 내용은 해저면 미세변이 감지 0.02mm 수준이었습니다. 야마구치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데이터 어떻게 처리했소? 확인 후 보류했습니다. 일본 모델에서는 감지되지 않은 수치였고 센서 오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잘했소. 차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잘했다니? 나카무라 분석관, 이 자리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소. 차관이 문서 뭉치를 밀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미국과 나토에 보낼 보고서 초안이오. 내용을 확인해 보시오. 저는 문서를 펼쳤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위성 감시 체계의 확장과 동맹국 정보 균형에 관한 우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갔어요. 한국의 아리랑 7호 위성은 0.1m급 초고해상도 관측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이는 일본 위성의 10배에 달하는 정밀도로 일본 영해 및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 과도한 정보 수집이 우려됨. 특히 아리랑 7호의 해저, 지형 분석 기술은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으며 동맹국 간 정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미국 및 나토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한국의 위성 관측 활동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저는 문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야마구치 차관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뜻이오. 견제요? 그렇소. 한국이 너무 앞서가고 있어. 아리랑 7호의 해상도는 우리의 10배, 미국 상업위성의 5배 수준이오. 이건 위협이야.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동맹국 아닙니까? 재난 정보를 공유하는 건 좋은 일 아닌가요? 차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나카무라 분석관, 당신은 정치를 모르는군. 그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정보는 곧 권력이오. 한국이 일본 바다를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있다면 그건 일본의 주권이 흔들리는 거야.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는 정보가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재난, 차관이 비웃듯 말했어요. 재난은 핑계일 뿐이오. 한국은 재난을 명목으로 일본령의 정보를 축적하고 있어. 언젠가 그 정보가 어떻게 쓰일지 아무도 몰라.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카다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나카무라, 이건 정부 방침이야.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지. 그럼 저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야마구치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오는 데이터는 모두 2차 검토를 거치시오. 섣불리 공식 채널에 올리지 말고, 그리고 이번 건처럼 사소한 수치는 무시해도 좋소. 사소하다고요? 0.02mm가 대수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움직임 아니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4년 전 아버지의 데이터도 0.03mm였어요. 그것도 사소하다고 무시당했죠. 하지만 저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방위성, 외무성, 그리고 우리 국장까지 모두가 한국 견제에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한국 데이터는 2차 검토 후 처리하겠습니다. 좋소. 차관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카무라 분석관, 당신은 애국자요. 일본의 바다는 일본이 지켜야 해.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아버지, 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한국 데이터를 무시하라고요. 0.02mm를 사소하다고 하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흐렸어요. 회색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해저변이 0.03mm. 왜 아무도 믿지 않는가? 그날 오후 3시 42분.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정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어젯밤 지진 관련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규모, 진원, 피해 현황. 숫자들이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파란 알림창이 또 떴어요. 송신처 대한민국 항공우주연구원. 저는 마우스를 움직이다 멈췄습니다. 또 한국이야. 야마구치 차관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국 데이터는 2차 검토를 거쳐라. 섣불리 공식 채널에 올리지 마라. 저는 한숨을 쉬며 그 창을 클릭했습니다. 아리랑 7호 추가 관측 데이터. 아오모리 북동 해역 해저면 변이 지속 확인. 현재 수치 0.025mm. 이전 대비 25% 증가. 분석 결과 후발 지진 가능성 존재. 예상 규모 미확정. 추가 모니터링 권고. 0.025mm. 어젯밤보다 증가했어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일본 모델을 확인해 봤어요. 해저 변이 감지 안 됨. 이상 징후 없음. 후발 지진 확률 8%. 일본 모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지? 저는 두 화면을 번갈아 봤습니다. 일본 이상 없음. 한국 변이 증가 중. 상반된 결과였어요. 당연히 일본 모델을 믿어야 했습니다. 우리 시스템이니까요. 50년 데이터가 축적된 신뢰할 수 있는 모델이었죠. 하지만 0.025mm. 그 숫자가 마음에 걸렸어요. 아버지의 수첩이 떠올랐습니다. 해저 변이 0.03mm. 왜 아무도 믿지 않는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달라. 한국 데이터야. 외국 위성이 찍은 거라고. 일본 모델이 감지 못하면 그건 없는 거야.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마우스를 움직여 알림 설정을 열었습니다. 아리랑 7호 데이터. 분류 참고용. 처리 2차 검토 대기. 알림 끄기.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배님. 뒤를 돌아보니 후배 하야시가 서 있었습니다. 20대 후반, 대학원을 갓 졸업한 신입이었어요. 뭐야? 그거 한국 데이터 아닙니까? 저는 모니터를 가리며 대답했습니다. 응, 참고용이야. 참고용이요? 하야시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근데 선배님, 저 아까 그 데이터 좀 봤거든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한국 위성이 감지한 위치요. 어젯밤 본진 진원지에서 북동쪽으로 35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일본 해구랑 쿠릴 해구가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판경계면이 가장 불안정한 구역이에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야시 말이 맞았어요. 그 지점은 지질학적으로 민감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하야시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건 어젯밤 한국이 보낸 첫 번째 데이터하고 방금 온 데이터를 비교한 거예요. 두 개의 그래프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보세요. 변이량이 8시간 만에 25% 증가했어요.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확실히 상승 곡선이었어요. 이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야시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알고 있었어요. 계속 증가하면 에너지가 축적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축적된 에너지는 언젠가 방출돼요. 지진으로. 선배님, 한국 데이터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야시, 너 오늘 아침 회의 내용 알아? 아뇨, 무슨 회의요? 방위성에서 왔어. 한국 위성을 견제하라고 하더라. 하야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견제요? 왜요? 한국이 너무 앞서간대. 일본령의 정보를 너무 많이 갖고 있다고. 그게 나쁜 건가요? 재난 정보잖아요. 정치야.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저는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알림 끄기 버튼이 눈앞에 있었어요. 선배님, 하야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오늘 집에 가서 동일본 대지진 논문 읽어봤거든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때도 미세 변이가 있었대요. 지진 며칠 전부터요. 근데 당시에는 기술이 없어서 제대로 감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이 있잖아요. 한국이 보고 있잖아요. 그걸 왜 무시해요? 하야시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눈이었어요. 아직 정치를 모르는 순수한 눈이었죠. 14년 전 제 눈도 저랬을까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야시,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그럼 누가 결정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야시가 한숨을 쉬며 돌아섰어요. 선배님, 저는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나중에 뭔가 터졌을 때 후회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모니터에는 여전히 알림창이 떠 있었습니다. 알림 끄기, 확인. 저는 그 버튼을 눌렀습니다. 딸깍. 한국 데이터는 보이지 않게 됐어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쿄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마치 경고등처럼요.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14년 전 그들이 아버지를 무시했던 것처럼.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어요. 이틀 뒤, 일본 전역이 다시 한번 공포에 떨게 될 거라는 걸. 그때 저는 이 순간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된다는 걸. 한국의 0.1m급 하늘에 눈이 본 것을 일본의 오만함이 가렸다는 걸.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는 젖은 수첩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죠. 케니치, 너도 나처럼 무시당할 거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14년 전처럼. 이틀 뒤 12월 10일 아침 9시. 일본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관측센터 대형 스크린 앞에 서 있었어요. 화면에는 이시바 총리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창백한 표정이었죠. 국민 여러분께 긴급 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기상청 분석 결과 향후 7일 이내 아오모리 해역에서 규모 6.5 이상의 후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측센터가 술렁거렸습니다. 후발 지진이라고?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일본 모델은 이틀 전까지 후발 지진 확률을 8%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발표를? 최악의 경우 해안 지역 피해 규모는 사망자 19만 9천 명, 부상자 42만 명, 피해액 55조 엔에 달할 수 있습니다. 19만 9천 명. 그 숫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사망자가 18,000명이었어요. 그런데 19만 9천 명이라니 10배가 넘는 숫자였습니다. 정부는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현 해안 지역의 대피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침착하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가 끝나자 관측센터는 아수라장이 됐어요. 전화벨이 울리고 직원들이 뛰어다니고 고함이 오갔습니다. 기상청 데이터 받아. 대피소 현황 확인해. 해안 CCTV 전부 켜. 저는 그 혼란 속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19만 9천 명.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때 하야시가 달려왔습니다. 선배님. 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한국 데이터요.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리랑 7호의 최신 분석 결과가 떠 있었어요. 아오모리 북동 해역 해저면 변이 현황. 현재 수치 0.047mm. 72시간 내 변이량 135% 증가. 에너지 축적 패턴 분석 결과. 후발 지진 확률 94.7%. 예상 규모 6.80. 2점. 예상 발생 시점 48시간 이내.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이틀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0.02mm에서 시작해서 0.025mm, 그리고 지금 0.047mm. 계속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예측은 일본 기상청 발표와 거의 일치했어요. 아니, 더 정확했습니다. 일본 규모 6.5 이상, 7일 이내. 한국 규모 6.80, 이 48시간 이내. 한국이 더 구체적이었어요. 규모도, 시간도. 선배님,
하야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이 맞았어요. 이틀 전에 이미 경고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0.02mm. 이틀 전 제가 무시한 그 숫자. 센서 오류라고 생각했던 그 데이터. 그게 진짜였어요. 한국의 하늘의 눈은 처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아무것도 못 보는 동안 한국은 모든 걸 보고 있었어요. 선배님, 우리가 이틀 전에 한국 데이터를 받아들였으면 어땠을까요? 하야시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48시간. 대피 준비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버렸습니다. 정치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편견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14년 전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 답답함, 혼자서 진실을 알고 있는 외로움.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바로 그때 방송이 울렸어요. 나카무라 분석관, 국장실로 오십시오. 오카다 국장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국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이상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화상의 창이 3개 떠 있었어요. 하나는 워싱턴, 미국 해양대기청 NOAA 로고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로고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도쿄, 우리 관측센터였습니다. 일본, 미국, 한국. 3나라가 동시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앉아. 오카다 국장이 말했습니다. 옆에는 야마구치 차관도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50대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NOAA 재난예측센터 마이클 브래들리입니다. 오늘 회의 목적은 아오모리 해역 후발 지진 예측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겁니다. 한국 쪽 화면에서 한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분석팀장 박정우입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안경을 쓴 얼굴이 차분해 보였어요. 브래들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먼저 각국 데이터를 공유하겠습니다. 일본부터 시작하시죠. 오카다 국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나카무라, 내가 해. 저는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갔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 나카무라 케니치입니다. 저는 준비된 자료를 띄웠어요. 일본 모델 분석 결과입니다. 후발 지진 확률 31%, 예상 규모 6.0에서 6.5 발생 시점 7일 이내입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31%. 솔직히 말해서 낮은 수치였어요. 하지만 일본 모델이 내놓은 결과였습니다. 다음은 미국이었어요. 브래들리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미국 NOAA 분석 결과입니다. 위성 관측 및 해저 센서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후발 지진 확률 47%, 예상 규모 6.3에서 6.19 발생 시점 5일 이내입니다. 47%. 일본보다 높았어요. 마지막으로 한국. 박정호 박사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분석 결과입니다. 그가 화면을 공유했어요. 아리랑 7호 초고해상도 관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습니다. 해상도 0.1m급입니다. 0.1m. 그 숫자에 야마구치 차관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분석 결과, 후발 지진 확률 94.7%, 예상 규모 6.80 두발생 시점 48시간 이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94.7%, 일본 31%, 미국 47%, 한국 94.7%. 세 숫자가 나란히 스크린에 떠 있었어요. 야마구치 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 데이터는 지나치게 높은 것 같군요. 근거가 있습니까? 박정호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있습니다. 그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건 아리랑 7호가 72시간 동안 관측한 해저면 변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곡선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었습니다. 변이량이 0.02mm에서 시작해 현재 0.047mm까지 증가했습니다. 135% 상승이에요. 이 패턴은 에너지 축적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야마구치 차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0.047mm. 그게 뭔가 의미가 있습니까? 머리카락보다 가는 움직임 아닙니까? 박정호 박사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차관님,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감지할 기술이 없었을 뿐이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이 떠올랐거든요. 해저 변이 0.03mm. 왜 아무도 믿지 않는가? 게다가 박정호 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R이랑 7호의 해상도는 0.1m입니다. 일본 위성의 10배, 미국 상업위성의 5배 정밀도예요. 우리가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야마구치 차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한국이 일본 바다에 대해 뭘 안다고 감히.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박정호 박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감정이 아니라 과학의 문제입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브래들리가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그가 자신의 화면을 다시 띄웠습니다. 저희도 한국 데이터를 검토해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미국 화면으로 향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래들리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NOAA의 공식 견해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한국 R이랑 7호의 관측 결과입니다. 야마구치 차관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요? 일본 모델은 해저 센서 기반이고 미국 모델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센서 간격이 넓어서 미세한 변이를 놓칠 수 있어요. 반면 한국 위성은 연속적으로 넓은 영역을 고해상도로 관측합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한국 방식이 더 적합합니다. 하지만 야마구치 차관이 고함을 질렀어요. 한국은 동맹국이 아닙니다. 그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믿습니까? 브래들리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차관님, 지금 19만 9천 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동맹이 문제가 아니에요. 야마구치 차관이 말문이 막혔어요. 브래들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NOAA는 한국 데이터를 공식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도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권고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미국이 한국 편을 들었습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을요. 야마구치 차관이 씩씩거리며 나갔어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오카다 국장만 남았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 국장이 조용히 불렀어요. 네, 너 이틀 전에 한국 데이터 받았지?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왜 무시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치 때문이라고, 차관이 시켜서라고, 센서 오류라고 생각해서라고, 어떤 변명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 국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도 알아. 위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거. 한국 견제하라고 했다는 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국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19만 9천 명이야. 그 숫자 앞에서 정치가 무슨 의미가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가서 쉬어. 내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해. 저는 국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미국도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맞다고.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버티고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정치 때문에 19만 9천 명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관측센터 옥상에 올라갔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습니다. 도쿄의 불빛 때문에 많이 보이지 않았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의 밤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0.047mm. 한국이 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94.7%. 48시간 이내. 규모 6.8. 한국의 예측이 맞다면 내일 모레 안에 대지진이 옵니다. 19만 9천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었어요. 14년 동안 간직해온 물건이죠. 수첩을 펼쳤습니다. 물에 번진 글씨가 보였어요. 해저 변이 0.03mm. 왜 아무도 믿지 않는가? 아버지.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데이터를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답답함. 혼자서 진실을 알고 있는 외로움. 그리고 최악의 결과가 눈앞에 다가오는 공포. 아버지는 그 공포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대피시키려다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4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그때도 데이터를 무시했고 지금도 무시하고 있어요. 그때도 정치가 과학을 이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 달라진 게 있었어요. 이번에는 한국이 보고 있다는 것. 0.1m 해상도의 하늘에 눈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일본이 무시해도 한국은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 경고마저 정치로 막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오카다 국장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군. 국장이 옆에 섰어요. 그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나카무라, 너 아버지가 동일본 대지진 때 돌아가셨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센다이 해안가에서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거야?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려고요.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그때 후배를 잃었어. 저는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센다이 관측소에 있던 친구였어. 대피 유도하다가 쓰나미에 휩쓸렸지. 국장의 눈이 젖어 있었어요. 그 친구 이름이 뭔지 알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카무라 다이스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국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아버지였어. 다이스케 씨.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희 아버지하고 나는 같은 기수였어. 해상보안청 동기. 서로 경쟁도 하고 술도 마시고 좋은 친구였지. 국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서 내가 입사했을 때 바로 알아봤어. 다이스케 씨 아들이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말 못했어. 내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국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나카무라, 너희 아버지는 영웅이었어. 마지막까지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지. 근데 시스템이 그를 배신했어. 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데이터를 무시했어. 센서 오류라고, 과민 반응이라고. 그래서 경보가 늦었고, 대피가 늦었고, 저는 수첩을 꺼내 국장에게 보여줬어요. 아버지 유품이에요. 국장이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글씨를 읽더니 눈을 감았어요. 해저변이 0.03mm. 왜 아무도 믿지 않는가? 국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이스케 씨, 그가 중얼거렸어요. 14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변했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도 똑같이 될 거예요. 한국 데이터를 무시하면. 국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알아. 19만 9천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알아. 아버지처럼 또 누군가 희생될 거예요. 알아. 국장이 소리쳤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나카무라. 국장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나 오늘 밤 결정 내려야 해. 저는 국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데이터를 공식 채택할 건지, 아니면 일본 모델만 고수할 건지. 야마구치 차관이 반대하지 않을까요? 하겠지. 정치적으로 한국 데이터를 인정하면 일본 체면이 깎이니까.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나는 정치인이 아니야. 재난 분석관이지. 내일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국장님, 다이스케 씨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지. 국장이 수첩을 돌려줬어요. 나카무라, 내일 아침 긴급회의 소집해. 한국 데이터 공식 검토 안건으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아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으니까. 국장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이번에는 무시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측센터로 돌아갔어요. 밤새 한국 데이터를 분석할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12월 11일 오전 6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오카다 국장, 야마구치 차관, 기상청장, 방재 담당 장관, 그리고 저까지 일본 재난 대응의 핵심 인물들이 모였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2개의 지도가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왼쪽은 일본 모델, 오른쪽은 한국 아리랑 7호 데이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카다 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어젯밤 한국에서 긴급 통보가 왔습니다. 아리랑 7호 최신 분석 결과입니다. 국장이 리모컨을 눌렀어요. 한국 데이터가 확대됐습니다. 해저면 변이 0.052mm, 스문의 시간 내 11% 추가 증가, 에너지 축적 임계점 도달 예상, 후발 지진 발생 시점 12시간 이내.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12시간. 반나절밖에 안 남았어요. 예상 규모 6.9. 진원 깊이 40km. 예상 진도 6강에서 7점. 진도 7점. 일본 진도 체계에서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즉각적인 대피 경보 상향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야마구치 차관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일본 모델은 뭐라고 합니까? 국장이 왼쪽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일본 모델 최신 분석입니다. 후발 지진 확률 42%, 예상 규모 6.3 발생 시점 5일 이내, 42%와 94.7%, 6.3과 6.9, 5일과 12시간. 모든 수치가 달랐어요. 야마구치 차관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보십시오. 일본 모델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 데이터를 어떻게 믿습니까? 오카다 국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제 미국 NOAA도 한국 데이터가 더 신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편을 드는 건 정치적 이유입니다. 19만 9천 명의 목숨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치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기상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모델의 한계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기상청장에게 향했어요. 우리의 저 센서는 간격이 넓습니다. 미세한 변이를 놓칠 수 있어요. 반면 한국 위성은 연속적으로 넓은 영역을 관측합니다. 이번 케이스에서는 한국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야마구치 차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기상청장까지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과학의 문제입니다. 편이 아닙니다. 방재 담당 장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합시다. 만약 한국 데이터대로 12시간 내 규모 6.9 지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띄웠습니다. 나카무라 분석관 보고입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한국 예측대로 규모 6.9, 진도 6강에서 7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쓰나미 높이 최대 8m, 예상 침수 지역 해안선 15km, 예상 사망자 19만 9천 명, 예상 부상자 42만 명, 예상 피해액 55조 엔입니다. 숫자들이 스크린에 떠 있었어요. 19만 9천 명. 그 숫자가 회의실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어요. 지금 즉시 대피 경보를 상향하면 12시간 안에 해안 지역 주민 9만 2천 명을 대피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야마구치 차관이 비웃듯 말했어요. 만약 지진이 안 오면요? 9만 2천 명을 괜히 대피시킨 책임은 누가 집니까? 오카다 국장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지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진이 안 오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지진이 오는데 대피를 안 시키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야마구치 차관이 입을 다물었어요. 바로 그때 제 태블릿에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긴급 통보. 저는 알림을 확인하고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국장님, 한국에서 긴급 통보가 왔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아리랑 7호 실시간 관측 결과 아오모리 북동 해역에서 규모 4.2 전진 감지. 본진 발생 8시간에서 10시간 전 조짐. 즉각 대피 권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전진이 왔어요. 규모 4.2. 본진이 오기 전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일본 모델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지 안 됨. 일본 시스템은 전진조차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봤습니다. 0.1m의 하늘에 눈이 8,000근 밖에서 일본의 위기를 보고 있었어요. 야마구치 차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카다 국장이 일어났어요. 회의 끝. 대피 경보 상향 발령합니다. 잠깐. 야마구치 차관이 외쳤어요. 한국 데이터만으로 경보를 상향한다고요? 그건 월권입니다. 오카다 국장이 차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차관님, 지금 전진이 왔습니다. 본진은 8시간 안에 옵니다. 19만 9천 명이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 모델은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전진도 못 봤어요. 한국만 봤습니다. 국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재난 분석관입니다. 제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야마구치 차관이 말문이 막혔어요. 국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나카무라, 한국 데이터 기반으로 대피 경보 초안 작성해. 30분 안에. 알겠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뛰쳐나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8시간. 시간이 없었어요. 오전 7시 30분. 일본 정부가 긴급 발표를 했습니다.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현 해안 지역의 대피 경보를 최고 단계로 상향합니다. 해당 지역 주민 여러분은 즉시 고지대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TV 화면에 이시바 총리의 얼굴이 떠 있었어요. 이번 결정은 한국 아리랑 7호 위성의 관측 데이터를 참고하여 내려졌습니다. 저는 관측센터에서 그 발표를 지켜봤습니다. 한국 데이터.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데이터를 인정한 거예요. 야마구치 차관이 그토록 막으려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카무라 선배님, 하야시가 달려왔어요. 대피 현황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해안 지역 지도가 떠 있었어요. 빨간 점들이 고지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대피 시작. 92,000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시간 후 대피 현황입니다. 하야시가 보고했어요. 1차 대피 완료 23,000명. 이동 중 48,000명. 미대피 21,000명. 21,000명. 아직 대피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왜 안 움직여? 일부 주민들이 경보를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일본 모델이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일본 모델. 우리가 만든 신뢰가 지금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확성기 차량 추가 투입해. 모든 수단 동원해서 대피시켜. 알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시간 후. 대피 완료 56,000명. 이동 중 28,000명. 미대피 8,000명. 3시간 후. 대피 완료 73,000명. 이동 중 15,000명. 미대피 4,000명. 4시간 후. 대피 완료 84,000명. 이동 중 6,000명. 미대피 2,000명. 저는 스크린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2,000명. 아직 2,000명이 해안에 남아 있었어요. 왜 안 움직이는 거야? 고령자분들이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경보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발, 제발 움직여줘. 바로 그때 알림이 울렸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긴급 통보. 저는 알림을 열었습니다. 아리랑 7호 실시간 관측. 해저면 변이 급격 증가. 현재 0.087mm. 임계점 돌파 임박. 본진 예상 발생 시간 2시간 이내. 2시간.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들어. 저는 소리쳤어요. 본진 2시간 이내. 미대피 주민 강제 대피 실시. 관측센터가 다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자위대 헬기 출동 요청. 경찰 차량 추가 투입. 해안가 순찰 강화. 저는 해안 CCTV를 켰습니다. 하치노해 항구. 화면에 몇몇 노인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발, 움직여줘. 1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피 완료 9만 명. 이동 중 1,500명. 미대피 500명. 500명. 아직 500명이 남아 있었어요.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하야시가 외쳤어요. 저는 CCTV를 바라봤습니다. 자위대 헬기가 해안가에 착륙하고 있었어요. 대원들이 노인들을 부축해 태우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30분이 지났습니다. 대피 완료 91,800명. 이동 중 200명. 거의 다 됐어요. 그때 알림이 또 울렸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최종 경고. 아리랑 7호 관측. 해저면 변이 0.12mm 돌파. 임계점 완전 돌파. 본진 발생 예상 30분 이내. 긴급 대피 완료 권고. 30분. 저는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대피 완료 92,000명. 해안가에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피 완료. 하야시가 외쳤어요.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92,000명. 전원 대피 완료. 됐어. 됐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해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 지진 경보. 지진 발생. 아오모리 북동해역. 규모 6.9. 스크린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쿵.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챕터 10 영명. 오후 3시 47분.
일본 열도가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습니다. 규모 6.9, 진도 6강. 아오모리현이 뒤흔들렸어요. 저는 모니터 앞에 서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해안 CCTV. 하치노의 항구에 검은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어요. 높이 6.2m의 쓰나미였습니다. 바다가 분노하고 있었어요. 파도가 방파제를 넘었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고 건물 1층이 침수됐어요. 차량들이 떠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어요. 해안가에 단 한 명의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대피했거든요. 92,000명 전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피해 상황 보고 하야시가 외쳤어요. 침수 건물 2,847채, 파손 차량 1,523대, 도로 유실 47개소, 정전 가구 12만 호, 숫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부상자 현황? 경상 23명, 중상 0명, 사망자? 저는 숨을 멈췄어요. 하야시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사망자, 하야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0명입니다. 0명. 관측센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어요. 됐다. 해냈어. 사망자 0명.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싸안고,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웃었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0명. 19만 9천 명이 죽을 수 있었던 재난에서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 0.1m의 하늘의 눈. 그 위성이 8시간 전에 경고해줬어요. 일본이 1분 전에야 겨우 감지한 지진을 한국은 8시간 전에 봤습니다. 그 8시간이 9만 2천 명의 목숨을 구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젖은 글씨가 보였어요. 해저변이 0.03mm. 왜 아무도 믿지 않는가? 아버지. 이번에는 믿었어요. 이번에는 무시하지 않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0.02mm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살렸어요. 9만 2천 명을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떳떳해진 기분이었어요. 나카무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카다 국장이 서 있었어요. 그의 눈도 젖어 있었습니다. 잘했어. 국장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다이스케 씨도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장님 덕분입니다. 국장님이 결단하셨잖아요. 아니야. 내가 이틀 전 한국 데이터를 봤기 때문이야. 내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회의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야마구치 차관이 아까 전화했어. 뭐라고 하던가요? 아무 말도 못 하더라. 국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한국이 맞았으니까. 한국이 일본을 살렸으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맑았어요. 어제까지 흐리던 하늘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파랗게 개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하늘에 눈이 본 것, 일본의 자존심이 가렸던 것, 그 차이가 19만 9천 명의 목숨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데이터에는 정치가 없다는 걸, 자존심보다 중요한 건 생명이라는 걸, 아버지가 14년 전에 알았던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다시는 데이터를 무시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정치 때문에 과학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자존심 때문에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아버지, 약속할게요.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쿄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고등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지진이 지나간 다음 날, 관측센터는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어제까지의 아수라장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전화벨도 안 울리고 사람들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죠. 사망자 0명. 그 숫자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19만 9천 명이 죽을 수 있었던 재난에서 단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아니,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아리랑 7호. 0.1m의 하늘의 눈. 그 위성이 8시간 전에 경고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오카다 국장이 다가왔어요. 국장실로 와. 화상회의 있어. 저는 일어나 국장을 따라갔습니다. 국장실에 들어가니 대형 스크린에 익숙한 얼굴이 떠 있었어요. 박정호 박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위성분석 팀장이었습니다. 연결됐습니다. 오카다 국장이 화면 앞에 섰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허리를 숙였어요. 90도로. 감사합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카다 국장이 한국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한국 덕분에 9만 2천 명을 살렸습니다. 아리랑 7호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일본을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화면 속 박정호 박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국장님, 고개를 들어주십시오. 국장이 천천히 허리를 펴셨어요. 저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정호 박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재난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지진은 일본인과 한국인을 구분하지 않아요. 쓰나미도 마찬가지죠.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웃이 위험에 처하면 도와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협력합시다. 재난 앞에서는 한국도 일본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박정호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국장과 함께 국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야마구치 차관과 마주쳤어요. 차관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국장과 차관의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야마구치 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국장. 네. 그 한국 데이터 말이오. 차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또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건지. 하지만 차관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차관이 시선을 피했어요. 맞았소. 그게 전부였습니다. 차관은 그 말만 남기고 복도를 걸어갔어요. 등이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사과는 없었어요. 인정도 제대로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야마구치 차관도 알고 있었어요. 한국이 맞았다는 걸. 한국이 일본을 살렸다는 걸. 그의 자존심이 그걸 인정하지 못하게 막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카다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 사람도 힘들 거야. 평생 믿어온 게 무너졌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장님. 응. 저 오늘 휴가 써도 될까요? 국장이 저를 바라봤어요. 갈 데가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아버지 뵈러요. 국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 다녀와. 오후 3시. 저는 센다이에 있었습니다. 신칸센을 타고 2시간. 도쿄에서 센다이까지 달려왔어요. 센다이역에서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오바 공원묘지요.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센다이 시내가 보였습니다. 14년 전 쓰나미에 휩쓸렸던 도시. 지금은 깨끗하게 재건됐어요.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해안가 곳곳에 추모비가 서 있었어요. 18,000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비석들이었죠. 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택시가 공원묘지 앞에 섰어요. 여기입니다. 저는 내려서 묘지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1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버지 묘소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나카무라 다이스케 지묘. 아버지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왔어요. 저는 가방에서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비석을 닫고 주변의 낙엽을 치웠어요. 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석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14년 동안 간직해온 물건이었죠. 이거 기억하시죠? 아버지 수첩이에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젖은 글씨가 보였어요. 해저 변이 0.03mm. 왜 아무도 믿지 않는가?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아버지. 눈물이 흘렀어요. 14년 걸렸어요. 14년이나 걸렸습니다. 저는 흐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어요.
0.03mm가 사소한 게 아니었어요. 그걸 무시해서 18,000명이 죽었잖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국이 봤어요. 0.02mm를. 아버지가 본 것과 똑같은 걸 한국 위성이 봤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저장해둔 뉴스 기사를 열었어요. 이거 보세요. 화면에 한국 뉴스가 떠 있었습니다. 아리랑 7호, 일본 지진 8시간 전 예측, 92,000명 대피 성공, 사망자 0명. 저는 휴대폰을 비석 앞에 놓았어요. 이 나라가 도와줬어요. 한국이요. 아버지가 14년 전에 하려던 일을 한국이 해냈어요. 바람이 멈췄습니다. 묘지가 고요해졌어요. 아버지. 저는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무시하지 않았어요. 한국 데이터를 믿었어요. 그래서 92,000명을 살렸어요. 저는 손으로 비석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가운 돌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아들이 아버지 목까지 할게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겠죠. 0.1m의 하늘의 눈이.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그리고 한국에게 감사합니다. 일주일 뒤, 저는 관측센터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이시바 총리의 얼굴이 떠 있었어요. 생방송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지난주 아오모리 해역 지진에서 단 한 명의 사망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관측센터의 모든 시선이 스크린에 집중됐어요. 이것은 한국의 도움 덕분입니다. 총리가 허리를 숙였어요. 카메라 앞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일본 총리가 한국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아리랑 7호 위성이 8시간 전에 지진을 예측해줬습니다. 일본 시스템이 1분 전에야 감지한 것을 한국은 8시간 전에 알려줬습니다. 총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8시간이 92,000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살린 겁니다. 관측센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께 공식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과 재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총리가 문서를 들어 보였어요. 오늘 한국과 일본은 재난정보 공유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아리랑 7호의 관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받게 됩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재난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총리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지진은 한국인과 일본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쓰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같은 지구에 사는 이웃입니다. 총리의 눈이 빛났어요. 한국의 하늘의 눈이 일본을 지켜봐 줬습니다. 이제 일본도 한국을 지켜보겠습니다. 함께 재난을 막고 함께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관측센터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박수를 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14년이 걸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4년. 그동안 일본은 자존심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경쟁자로만 봤죠. 하지만 이번 일로 달라졌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살렸어요. 0.1m의 하늘에 눈이 19만 9천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나카무라, 오카다 국장이 다가왔어요. 어때, 소감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국장이 잠시 생각했어요. 다이스케 씨라면. 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아들이 제대로 해냈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야. 국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자. 저는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는 수첩을 꺼내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어요. 저는 펜을 꺼내 글씨를 적었습니다. 해저 변이 0.02mm. 한국이 믿어줬다. 92,000명을 살렸다.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시작하고, 한국이 이어받고, 제가 완성할 이야기. 데이터를 무시하지 않는 세상.
정치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 국경을 넘어 서로 돕는 세상. 저는 그 세상을 만들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한국의 하늘의 눈과 함께.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아리랑 7호가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겠죠. 0.1m의 눈으로, 0.02mm의 변화도 놓치지 않는 눈으로. 저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그리고 아버지. 지금까지 한국의 하늘의 눈, 아리랑 7호가 일본을 구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0.02mm의 움직임도 놓치지 않는 대한민국의 기술력.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재난 앞에 국경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재난을 막는 기술에는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